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즐거운 화끈하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병도요. 정봉주의 정치쇼라고 한다면 한 방에 훅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합니다. 브라질 총격전, 댄스 파티에서 또 총격전이 일어났죠. 최소 현재까지 7명이 사망했다고.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MB, 공항 출국하면서 적폐청산 정치 보복 의심된다라고 발언한 거요. 자, 2017년 수능 날짜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시험지 배부하고요. 그리고 정현, 한국 선수는 14년 10개월 만에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정상에 올랐다. 짝짝짝. 그런데 이 정현 선수가 약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약시라서 더 화제입니다. 2003년 이영택 선수 이후 두 번째. 축하드립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뉴스 브리핑. 월요일 오전 10시는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자, 신문 안 보신 분들, TV 뉴스 안 보신 분들, 봐도 건성으로 보신 분들,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뉴스를 해결하세요.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웰컴 투 정치쇼.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쇼를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영어요? 쇼. 그렇죠. 그냥 쇼죠. 쇼 하면 돼요. 네. 예. 영어로 political show 하면은 정말 미국 애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요? 그냥 예. 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Show about news. 네, 영어 시간이었나요? 예. political show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정치적인 쇼? 그렇게 정치적으로 되나요? 뛰게 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영어는 진짜 너무 정치에 어려워요. 관한 쇼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예, 정상훈 미디어오늘 기자. 첫 번째 뉴스. 네, 이란과 이라크 접경지대에서 규모 7.2의 강한 지진이 발생을 해서 네,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외곽인가 보죠? 예, 여기가 이라크랑 이란의 접경 지역인데, 예. 이란의 북서부 케르만샤라는 지역이 있고요. 이라크 북동부에는 술라이마니아라는 주가 있는데, 예. 이 주에서, 이 접경지대에서 지진이 난 거죠.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후 9시 18분경이었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그 진앙지는 해당 지역의 남남서쪽으로 32km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그 진앙지에서 한 600km 이상 떨어진 이란 테헤란이나 아니면 이라크 바그다드, 이란 북부 지역 대부분 심지어 터키에서까지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네, 강한 지진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느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예. 어쨌건 3시간 뒤에는 이란 케르만샤 주에서 그 규모 4.5의 여진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란 국영 매체인 IRNA에 따르면 네, 이 강진의 여파로 최소 61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언론마다 지금 사망자 틀리죠. 수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좀 정확한 집계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란과 이라크 정부 그리고 인접한 터키 정부에서 구조하고 의료 지원을 바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라크 북부 지역은 그 쿠르드족 자치구역인데 예. 그쪽에 피해가 많아가지고 네, 안타까움을 좀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골이면 또 가는 이 구호물자나 이런 게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죠. 네. 하지만 헬기를 동원을 했다고도 예. 하고 지금 터키에서는 피난민도 지금 한 수만 명이 이룰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예. 지금 야전 침대라든지 아니면 텐트, 침낭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네,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네, 한중 정상회담이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렸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다뤘는데요. 예. 양국 입장 차이는 사실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네, 시진핑 주석은 여전히 한국의 사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결정을 촉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다만 3노 정책을 지난번에 강경화 장관이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하고 중국이 받아들이는 것 같더니 또 문제가 됐나요? 문제가 됐다고는 볼 수는 없고, 근데 이 얘기를 오랫동안 하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배치된 사드가 포대가 있잖아요. 예. 이 포대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빼라는 얘기? 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건 그런 입장은 기존과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예. 일단 한중 교류 협력은 정상 궤도로 올리겠다라는
의견을 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중 교류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오르겠다. 네. 올리겠다. 아예 뭐 불씨가 꺼졌다, 사드 문제 불씨가 꺼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이전의 관계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관광객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뭐 보도에 따르면은 뭐 유커라고 하죠.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명동에 뭐 붐볐다고 하는데 뭐 이와 함께 뭐 한중 간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에도 입장을 좀 모았고요. 아하. 네, 어쨌건 뭐 관광이나 교류 협력도 더 강화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의미 있는 그 회담이 됐네요. 네, 의미가 있는 회담이 됐죠. 어쨌건 사드 문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국이 뭐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취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어쨌건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린 셈이 돼서 좀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점차 풀려가고 있는 추세다. 네, 뭐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거는 뭐 다음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하기로 이게 약속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시진핑 주석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초청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두 정상이 그 입장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평창 이런 데 와갖고 동계올림픽 때 둘이 쇼트랙 시합을 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요? 예, 그래갖고 이긴 사람 말 따르기. 네. 그냥 어차피 선수들이 대결을 하는데 뭐. 네. 아니요. 선수들이 대결하면 뻔한 거잖아요. 동쪽에 해 뜨는 거고. 그렇죠. 정상들이 뭐 하게 되면 뭐.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거든요. 정말 이슈가 되긴 하겠네요. 예, 그러다 딱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붙자. 네. 그런데 나는 뒤로 가겠다. 당신 앞으로 달려라. 그 기싸움을 팍 그러고 시진핑이 죄송합니다. 졌습니다. 네. 아마 이뤄질 수 없는 얘기들이 의미 없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길을 팍 기선제압 팍. 네. 그렇군요.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명님, 여기 원주 너무 추운데 봉도사님 반팔. 더 추워요. 반팔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니까. 이게 원래 이 옷이 아시죠? 긴 팔인데요. 네. 밤새 자고 나니까 제 팔이 길어진 거예요. 네. 팔에 근육이 좀 많이 붙으셔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셔. 원래 팔에 근육이 많은가? 네. 자, 양영식님, 정상근 기자님 목소리 너무 부드러우세요. 성시경 톤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로 보세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비추합니다. 네. 예. 추천하지 않아요. 비추예요? 네. 비루한 게 아니라 비추래. 네. 다음 뉴스 자, 갈까요? 국정원의 박원순 문건 유출 대응 방안 문건 공개? 네. 이게 뭐예요? 이 박원순 문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이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서 심리전단에 배포를 했고 이 심리전단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박 시장을 비방하는 활동을 펴온 이른바 이제 박원순 제안 문건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한겨레에 따르면은 지난 2013년 5월에 한겨레가 이 문서를 처음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4일 전에 국정원의 국위전략실이라는 곳에서 해당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출이 돼서 이 문건을 외부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는 시나리오를 짰다는 겁니다. 진짜 이러려고 너무하지 않아요, 진짜 이게? 네, 진짜 쓸데없는 문건을 만들고 그 뒤로도 쓸데없는 일을 계속 세금으로 한 거죠. 세금으로. 네. 정상근 기자와 제가 낸 돈으로. 그렇죠. 세금 열심히 꼬박꼬박 내는데. 세금이라 그러면 추상적이었고 감이 안 와요. 네. 내 돈으로 이래야 돼. 내 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그 돈으로 이제 PC방 가서 댓글 달고 있었던. 주머니에 돈, 그런 지갑도 꼴이죠. 돈 살살 뺐어요. 이렇게 살살. 그렇죠. 네. 열심히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만 화나는 일인데 이 보고서 내용이 더욱 한심한데요. 그래요? 네. 이 대응 방안 시나리오가 3가지로 나눠져서요. 1단계에는 국정원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방안. 일부 이게 검찰에 들어가면 검찰에 소환하면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1도, 2부, 3빼기거든요. 네. 1도 무조건 도망가라. 처음에 소환에 응하지 않고. 2부 부인하라. 네. 세 번째 도초에 있는 백을 다 써라. 백을 다 써라. 1도, 2부, 3빼.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를 먼저 쓴 거예요. 그렇죠. 부인하라. 뭐 국정원 자체가 백이니까 3번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는 부인하는 방안 그리고 이게 안 먹힐 경우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국정원의 주 임무는 망국적 포퓰리즘으로부터 국민인식을 바로 세우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 방어 심리전을 하다가 뭐 이런 논란이 생겼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하자는 무슨 거죠.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국정원이 해야 되는 일을 하다가 뭐 이런 이랬다. 문제가 생긴 네. 거다. 하여튼 그 정도로 예, 세 별거 번째는? 아닌 방안으로 치부하는 건데 예.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 전 정권의 일이지만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사과하는 방안. 뭐 기가 막힌 거가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이게 별거 없는 거죠. 처음에 부인하다가 예. 두 번째는 뭐 말을 돌리다가 아니 말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다가 네, 세 번째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대충 사과하고 얼버무리자 뭐 예.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를 네, 대응 방안이라고 초등학교 세워놓은 거면은 2학년들도 안다 이 사람들아. 그렇죠. 이 국정원이라는 게 정보기관 아닙니까? 예. 국가 정보기관인데 대응 방안을 이렇게 너무 좀 유치하게 좀 세워놨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일본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부인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때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을 했고 이거를 검찰을 수사를 하다가 국정원이 부인하니까 검찰에서 국정원이 아니라고 하네라고 하면서 네, 각하 처분을 내렸던. 그래서 뭐 이번까지 가지도 못했고요. 그냥 일본에서 네, 국정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지난 정권 때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청산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국정원이 아니라 그러네. 근데 카카. 네. 그 얘기할 때 꽤 귀여웠어요. 누가요? 제가요? 예. 다시 한번 해봐요. 이거 어떻게? 네. 국정원이 아니라고 하네. 카카. 뭐 그런 거죠, 뭐. 네. 부끄러워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좀 슬픈 소식인데요. 예.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기정 할머니께서 예. 10일을 별세하셨습니다. 뭐 일본의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예. 그 올해 돌아가신 분만 7분이죠. 예. 네, 이기정 할머님의 별세로 뭐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9분 가운데 생존자는 지금 33분으로 줄었습니다. 예. 239명 중에 33명, 206명이 벌써 돌아가셨네요. 네, 많이 돌아가셨죠. 네. 할머님은 1925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셔가지고요. 네. 그 1943년 그 일본 군인의 옷을 세탁하는 일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아유. 네, 싱가포르와 미얀마의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가셨고 가족들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 해방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셨고요. 그 서울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네. 내려가셔서 할머님의 아버님께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로 좀 뇌졸중을 앓고 계셔가지고 네. 좀 정부에서 이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네, 파악을 하고 뭐 지원을 해주는 사실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2005년 좀 뒤늦게서야 가족들의 신고로 할머님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이 되셨고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네, 향년 92세로 예. 네, 고단한 삶을 마감하셨고요. 그 빈소는 당진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이 예.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발인이죠. 네, 예. 발인이고 그 당진 시민장 형태의 연결식을 네, 9시 30분에 치를 예정이었는데 아마 예. 치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안의 위안부 피해자 묘역에 이제 안장이 될 계획입니다. 아유, 이걸 국가 정책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여성의 일생 삶으로 보게 되면 가슴 미어지잖아요. 이런 일 미어지죠. 하고도 참 그러니까 이걸 위안부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성노예라 그래요. 전쟁. 그렇죠. 전쟁 성노예. 네.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예.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예.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그랬죠. 대통령이 이제 예. 안 왔는데 일본 정부에서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항의 예. 같은 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런 잘못된 합의가 아직까지도 뭐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좀 예. 상처가 뭐 다듬어지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빨리 선언해야 돼요. 그때 2015년 네. 합의 무효다. 네. 합의 무효다. 그리고 합의도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합의도 아니죠. 입장 발표한 거예요. 각자 입장 발표한 거 퉁 없던 거예요. 합의문도 없는데요. 예, 그러면 네. 퉁 치는 거야. 퉁 없어.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 예,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정책, 정부 뭐 이런 게 복잡한 것 같잖아요. 네. 제가 또 한때 국회의원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냥 퉁 맞아요. 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가볍게 네. 퉁. 예. 그래야 됩니다. 예. 정상 기자님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최반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최반장, 최근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님. 자, 방기용 한경TV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모두 다 안녕하시죠? 그럼요. 반가워요. 반가. 네. 반갑습니다. 만나보는 것 같죠? 반가. 예, 반가. 들썩. 기분이 좋아서.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죠? 네, 그럼 혼자만 반팔 입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월요일 날 이 새로운 또 인생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그렇죠. 예.
이게 외국 나갔다 오면요. 네. 내가 네. 맨날 그러는데 외국 나가면 한 인생이 거기서 끝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환생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공간 이동. 예. 그때 말씀하셨던 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 도깨비 드라마 그때. 생각난다. 네. 문을 열면 다른 나라 나오고 막 이런. 그래서 해외 나갈 때도 근데 한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한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 저기 좀 읽어주세요 댓글. 몸 좋다고 올라왔나요? 보이는 뽀빠이요, 뽀빠이. 뽀빠이. 자, 김은영님, 우왕, 봉도사님, 훌륭한 팔뚝 멋지다. 난 팔뚝에 훌륭한 팔뚝이라고 참았어요. 저는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훌륭한 팔뚝. 국회의원. 훌륭한 팔뚝.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샴페인 한잔하면서 밤에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MB, 참 사람을 슬프게 만들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과 띄워놓고 아무리 자기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1년 동안 감옥에 넣는 MB 참 너는 사람을 슬프게 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명대사죠. 네. 그래서 우리 위안부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위안부 할머니도 한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슬퍼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 예, 슬픔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여전히 일본이 사과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독도새우 그다음에 이용수 할머니 오셨다고 초대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발끈해가지고 그걸 관방장관이 항의래요. 기자 브리핑을 항의를 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과거사에 대해서는 정말 10원어치도 반성도 안 하면서 예. 그 행사에 대통령 행사에 초대하고 독도새우가 뭐 이렇게 다 똑같은 새우인데 거기에 그렇죠. 이렇게 발끈을 하고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우리- 없어요. 예. 바로 반박을 했죠. 그래도 잘 잘라낸 것 같아요. 뭐 네. 왜 우리 일에 그렇게 간섭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바로 입장을 그렇죠. 냈으니까 네. 저는 잘했다고. 아니 그럴 때 생각해요. 이제 멋지게 이런 논평 한번 해봐야 돼. 청와대 대변인 딱 와갖고 네. 일본 너나 잘해 이렇게 딱 네. 너나 잘해 딱 한번 그러면은 외교 분쟁 생겨서 안 되고요. 점잖게 얘기를. 너나 잘해 이러면은 결례죠. Watch yourself. 아 영어로? 영어는 감정이 좀 틀리잖아. 그러니까. 예, 영어 그러네요. 우리는 확 너나 다르네요. 잘해 Watch yourself 하면 너 조심해. 자 장윤선 기자님 네. 이명박 출국 재밌는 기사. 출국하면 안 된다. 출국 금지 국민청원이 8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확인해 보니까 4시 30분 기준으로 22,700명이었는데요. 6시 41분, 그러니까 2시간 만에 3만 2,412명. 그러더니 저녁 때는 7만 7천. 오늘 아침 8만을 돌파했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곧 10만 가고요.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는데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칼리파 바레인 문화부 장관이 얼마 전에 초청장을 보내면서 본인이 얼마 전이라는 코멘트 되게 중요합니다. 시점이 얼마 전 신화는 없다 해외판을 읽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우 특별한 지도자이며 풍부한 경험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영문 자서전이 상업적으로 출간된 게 2011년 11월 1일입니다.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년 대통령 전에 재직 나온 시절이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영문판이 상업적으로 출간되기 전에 몇 개의 언어로 출간이 됐었는데 이것은 책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번역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시점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2011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거를 최근에 읽고 갑자기 영감을 받아가지고 초대를 했다? 일단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세간에 특히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변호인단 꾸려서 대책회의하러 떠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 추정에 관측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그거 제가 생각이. 추정했는데. 아 그러세요? 예. 의원님하고 대책회의. 통한 적이 없는데요. 예, 아니 대책회의를 하는 거다. 누가 어느 분이 기자가 물어봤나? 그래서 네. 이 대책회의를 하러 간 거다. 여기서 뭐 하게 되면 눈치 보이니까 네. 아마 변호인단은 다른 경로로 갔을 것이다. 제가 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사자방.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해외 자원외교, 그다음에 이제 방산비리 세 가지가 네. 문제였는데 이 자원외교의 거점 지역이 바로 아랍이잖아요. 그렇죠. 네, UAE에 중동이었죠. 원전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중동에 간 이유가 아니냐. 예. 네.
이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출국하면서 한 측근이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진짜 할 말은 덜 했다. 그리고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은 북한에 대한 신호이자 해방 후 근현대사를 뒤집으려는 시도. 이렇게 얘기를 너무 해요. 나가신 것 같아요. 너무 색깔로 나가요. 한다고? 그러면 기자가 물어요.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셨어. 너무 얘기가 스토리가 너무 전개가 드라마가 확확 가는 거예요. 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으므로 그 다음은 내 차례니까 더 밀릴 요 수 전에 없다. 더 밀릴 수 없고 요때 메시지를 발표하고 바레인으로 가는 거죠. 왜 간 거냐? 2박 4일 이후에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걸 좀 따져봤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북한에 대한 신호라는 얘기가 정말 또다시 이 종북. 그죠? 종북머리 네, 하자. 종북머리 해보자. 색깔론으로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건데 이게 안 통한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이 참 그렇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0% 다시 넘었고요. 네. 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15%. 정상회담 하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임관빈 정책실장, 네. 그다음에 김관진, 그다음에 네. 김태효, 네, 그렇죠. 김태효 청와대 그 전략기획관, 그렇습니다. 그 북경 가갖고 네. 북한 애들한테 돈 줬다가 아주 창피해.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망신 그런 일이 당했죠. 있었죠. 망신을 당한 네. 누가 갔었죠? 임태희 의원. 임태희 임태희 대통령 예. 실장 그래서 당시에. 요 전략기획관 네. 이분이 그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네. 그리고 군, NLL 이런 거 다 그렇죠. 기획했다는 사람 예.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에서 김태효 소환했죠. 이제 할 거예요. 조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뭐 정치보복이네 뭐네 온갖 주장을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이미 이제 수순에 들어간 건데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고국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심리전단장인 이태하 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미 밝혀진 일이지만 지금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서 나오고 그중에서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가지고 0.45%의 진실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0.45% 아주 미미하니까 이건 죄가 안 되네요. 라고 주장을 하지만 0.45%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부엌칼 있잖아요. 부엌칼. 네. 부엌칼이 용도가 뭡니까? 음식 쓰는 거 아니에요? 네. 99.9999%를 음식 쓸다가 네. 그 칼 갖고 옆에 있는 사람 푹 찔러갖고 죽잖아요. 살인이에요, 그럼. 그렇죠. 0.0000001%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비율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0.0001%. 그러니까 이런 식의 꼼수. 예. 이런 식의 이게 잔기술로 네. 국민들을 속이려거나 헷갈리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보니까 오늘도 아까 8만 그 예. 국민 청원 아.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5천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겨우 8만이 뭐 청원했을 뿐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비슷한 논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율?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0.00001%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지도자의 예, 뭐라 그랬지 그렇죠. 아까? 네. 매우 특별한 지도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위법 사항이고 뒷거래의 의혹이 되는 제2롯데월드 허가. 네. 그다음에 그 캐나다 하베스트. 네, 하베스트 네. 4인수. 그다음에 농협에서 대출해갖고 캐나다에서 분양 사기 친 거. 네. 네. 그 200몇 억, 그 돈 그렇죠. 날리고 농협은 항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농협이 네?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 농협을 통해서 UAE한테 상금 받았는데 그날 농협은 샷다운.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 받다면서 맞아요. 농협 예. 이게요. 참. 해방 이후 희한한 일이 많았죠. 한 개인이 그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네. 킹 오브 킹 짱짱짱. 앞으로도 없을 것 그런데 같은데. 어제 이거 전무. 계속 그 보도되고 있는 장면이 전 재밌는데 네. 출국할 때 예. 기자가 묻잖아요. 댓글 지시하셨습니까?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화를 하거든요. 냈어요. 네, 화를. 오. 상식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라고. 그걸 그렇죠. 제가 그 속담으로 비교해볼게요. 네. 똥낀 놈이 성낸다. 아니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야 돼요. 그 다스는 누구 거예요? 왠지 내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거 그럼 권 씨하고 이상은 두 분이 좋아해요. 그렇겠네. 다스를 이시영 씨한테 지분을 옮기려고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추적 중이거든요. 야 조만간 단독 기대하겠습니다. 보도가 아니에요. 이미 알려져 있는 아주 마이너 매체들도 있는데 네. 그 방식이 이재용 씨 했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예. 삼성물산과 예, 제일 제일모직 합병. 예, 하나는 가치를 올리고 하나는 가치를 그렇죠, 내리는 그렇죠. 합병. 예. 1대1로. 예를 들어 그 제3의 기업이 예. 제3의 기업이 이시영 씨 지분이 75%인데 다스하고 합병하면 땡.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그런데 딱 걸렸어. 나한테. 다양하게 걸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못 나와요. 오늘 자, 다음 뉴 수영일 안타깝습니다. 평론가님. 네. 못 MB 나와요, 측은 못 이제 나와. 화를 내고 계신데 예. 지금 이제 이건 지난 전전임 정권에 대한 이제 이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고요. 지금 예. 오늘 이제 국내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건 오랜만에 자유한국당의 의총입니다. 의총이 열리는데 왜 열리느냐? 네. 이 친박계 의원 15명이 의총을 열어달라. 다룰 문제가 있다. 뭐냐면 최근에 복당한 인사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9명인데 주호영 현재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끝나고 와야 돼요. 네, 8+1이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8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9명이라고 하고 온 사람은 지금 8명입니다. 그렇죠. 곧 올 사람까지 하면 9명이고 그런데 이 복당파에 대해서 이들은 해당 행위를 하고 나간 사람들 아니냐.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시절에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분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해당 행위자들을 다시 복당시킬 때는 최고위원회에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의총을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인지 뭐 어떤 치리를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친박계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친박계의 이제 저항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역습이기도 하고 그럼 홍준표 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지금 아직도 이 자유한국당 내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만 처리돼 있고 친박계 청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원 최경환. 네. 네. 지금 이 안에서 자유한국당 이제 116석 되는데 지금 3분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홍준표 대표파. 네. 그러면은 지금 복당파가 홍 대표를 좀 밀어줄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신고식 혹독하게 치르면서 네. 김무성 의원하고 또 이제 신경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여기 또 친박계는 아직도 이 당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이 3파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홍준표 네.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무성 걔는 이익 집단일 뿐이다. 맞아요. 아니 그런 분들은 왜 받아요? 그러니까 집단을 말이에요.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 받아놓고 홍준표 대표는 친박도 이익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친박도 이익 집단이고 무대계도 이익 집단이고 본인만 정치 집단인가 봐요. 본인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지 근데 않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달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른바 친홍과 무대계가 함께 해서 김성태 의원을 밀고 있고요. 그리고 친박 쪽에서는 뭐 홍문종 의원 뭐 등 해가지고 여러 누구죠? 그 옛날에 원내대표 맨날 나왔 이주영 의원. 네네.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오늘 찌그럭버그럭 그 난리가 날 네네. 것이고 사달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12월에 원내대표 경선까지는 어찌됐든 이제 함께 가겠지만 그 원내대표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또 큰 변화가 있겠죠.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엄청 싸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의총의 향방이 어쨌든 굉장히 그렇죠. 귀추가 주목되는데 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홍준표 대표는 원외 대표입니다. 네, 원외인사. 맞아요. 의총에 들어가지 네. 못해요. 그래서 또 누가 대리전을 치를 것이냐. 한 오늘 명밖에 이제, 없어요. 네, 친홍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3분지계의 네. 전초전이 네. 폭풍전야로 이제 벌어질 것이다. 예. 한번 관전해 보시죠. 원내대표 관심이 높네요. 원내대표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럼요. 예. 김성태 예. 의원을 무대계와 친홍계가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비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비박의 후보로 김성태 의원이 이제 출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맨날 원내대표 경선하면 이제 출마를 했는데 매번 안 되는 분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 같은 분. 이런 분들도 이제 일단 도전장은 내겠죠. 근데 이제 어느 개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판교 기자님, 성심병 갑질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접하시고 화도 많이 나시고 했던 저도 사건인데 못 접했어요. 못 그럼 접한 사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후속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은 이런 겁니다. 간호사들에게 일단 병원 측에서 예. 장기자랑 같은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해요. 체육대회. 그런 체육대회나 뭐 재단의 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때 굉장히 선정적인 옷, 야한 옷을 입으라고 강요를 하고 또 거기서 걸그룹들이 뭐 추는 그런 댄스들 있죠. 이런 공연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했네요. 해왔고요. 사진이나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면 진짜 굉장히 그 정도가 심합니다. 맞아요. 무슨 위대한 도약, 이거 뭐 어디 정당이에요? 아니, 병원이 진짜. 도약하면 뭐, 어떻게 도약하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전당대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도약을, 병원이 도약하면 어떻게 도약을 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 이제 현직에 계신 간호사분들 업무도 맞아요. 바쁘신 분들을 이렇게 춤을 추라고 시킨 건데 깜짝 놀랐어. 무슨 네. 치어리더들이 나온 줄 알고. 그런 그렇죠. 분위기예요. 이게 선발하는 과정도 웃깁니다. 키랑 몸무게를 보고 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서 아니, 지금 병원의 간호사를? 의료 행위를 하는 신규 간호사들 분들을 더군다나 연차가 높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하는 그런 간호사들을 상대로 예. 이런 식으로 강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의료계가 워낙에 또 위계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 자체가.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낮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을 밤 뭐 새벽 시간까지 춤을 추라고 연속시키라고 하고 한 달 가까이. 그 다음 날 그건 새벽 근무를 무조건 또 추가 하라고 하고. 노동이에요. 그렇죠. 추가 시간외 수당을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지급을 안 했고요. 근데 성심병원이 많잖아요. 어디 성심병원? 다섯 개. 네, 다섯 이게 개. 뭐냐면 일송재단 산하예요. 예. 네, 그래서 일송재단 산하에 이 한림대 병원이 5개가 이게 연합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렇죠. 예. 다 거기서 모여서 이런 합니다.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심병원은 어디 성심병원이냐고요? 여러 군데죠. 여러 군데에서 강동 다 이제 중심도 간호사분들이 있고, 또, 예. 아, 다섯 이게 군데에서 같은 연합으로 재단이에요? 같은 오. 일송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5개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림대 부속 병원들인데 네. 옛날에 이제 성심 대학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성심병원들이 예. 성심이란 이름을 그냥 유지하는 데도 있고 한림대 병원, 한림성심병원 이렇게 이제 흔히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군데 있는데 5개 병원 연합인데 일송재단 소속이다. 일송재단 예, 그런데 소속. 문제는 저희가 깜짝 놀란 건 병원 관계자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 행사에 무대에 올라와서 해마다 지금 여러 네. 해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는데 몰랐다. 그렇죠. 뭐 강요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지 자세히 못해. 확인해 볼 예, 텐데 못했다.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랬는데 국정원이 간호사들은 일단 부인하고 보게? 간호사들은 울며 불며 네.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정말 이랬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고요. 이게 집단 성희롱. 집단 집단 성희롱. 성희롱이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성상품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을 성질이 젊은 문제입니다. 여성들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희롱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브랜드 미용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들도 이런 행사를 해요. 체인이 그래서 많이 있는. 예, 행사를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12시간, 13시간씩 일을 하고 음. 또 추가 노동으로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매점 지점마다 경쟁시키고 아 근데 그 지점 그 브랜드 미용실도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죠. 있었어요. 예, 아니, 지금 한번 성심병원, 예, 성심병원인데 예. 성심병원 5개 연합이라고 하는데 네네. 네. 그걸 우리가 3부에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명단 공개해줘야 돼요. 왜 이런 그 불이익을 주고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심병원이라고 주위에 또 다른 성심병원도 있어요. 이상한 있어요. 피해자 나와요. 있어요. 2차 있어요. 피해자. 그러니까 네. 여기 5개 병원 어디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몇 개 있죠. 강남. 아니 좀 이따가 예. 이 이후에 왜 지금 강동, 하려고 해요? 예. 이렇게 감질나게 해놔야 계속겠죠. 예? 네네. 5개가 어딜까? 아, 그 어딜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광고 듣고 오면 안 될까? 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님, 반기용 행정TV 기자님, 장윤성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반장.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혜령님, 더 야하게 입으라고 강요도 했다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맞아요. 자기 딸한테도 저러실런지. 자, 한미라님,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김진태 의원 후원도 강제했답니다. 한림대가 춘천에 있는 건데? 맞아요. 한림대가 맞아요. 춘천에 예, 예. 있고 한림대 예. 병원은 이제 이 본원이 춘천이에요. 그러니까 춘천 기반이라고 봐야겠죠. 예, 일송재단 춘천 기반. 자체가. 아까 우리 저 봉도사님이 이제 물어보셔서 예, 성심병원이 5개 병원 어디냐? 예.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이 한림대 의대 출신들이 개업한 병원도 성심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성심이 많으니까 예. 혹시 피해를 받을까봐 그렇죠. 아까 그 얘기를 하신 건데 네. 한림대 직영병원 5군데 생각하시면 아. 되는데 그게 한강 성심병원, 아하. 강동 성심병원, 아하. 강남 성심병원, 춘천 한림대 병원 예. 이런 그렇죠. 병원들입니다. 예, 하나 더는 어디요? 4개 나왔어. 춘천. 아니 한동대 성심병원이라 아니 그러니까 한림대 성심병원이라는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한림대 의대 나온 사람들이 자기 개인 병원도 성심을 우리 동네도 하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 병원을 성심이라고 이렇게 붙이네요. 네. 네네. 아니 개업의 중에 뭐 연대의대 나온 분들은 다 연세 예. 의원 쓰고요. 맞아요. 예. 또 가톨릭대 의대 나온 분들은 다 성모 다 쓰거든요. 네. 그래서 태권도 그런 체육관도 경희체육관 뭐 이렇게 붙이고 맞아요. 그래요. 용인대 그렇죠. 체육관. 네. 뭐 한 이렇게. 의원은 경희 한 의원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근데 네. 여기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체육관이다. 개업의의 이 개인 병원들이 아니고 아. 이 한림대 의대에서 직영하는 5개 병원.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이에요. 네. 근데 너무 심해요. 심하게 너무 심하게. 아까 진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 성의 상품화, 예. 집단 성희롱.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옛날에 박희태 국회의장이 딸 같아서 캐디 성추행 캐디 때죠? 성추행하고 딸 같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손녀딸 같아서 아니었나요? 딸 같아서요. 그게 어떻게 딸 같아서. 딸 가진 손녀딸 아빠 나이인 입장으로는 좀 분노가 그 네.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화가 나요. 결혼했어요? 예. 그렇게 지금도 정말 화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이번에 거죠. 이 병원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것도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서 맞아요. 생기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지금 이 성상품화 문제뿐만 아니라 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각종 의료용품이 좀을 간호사들이 자비로 구입했다라는 그런 어머나. 제보도 있고요. 아.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한림대 그 강동 성심병원이 200억 원대 임금을 체불했다 이렇게 아하. 제기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혼재가 돼 있는 그런 아니, 상황입니다. 대학병원인데 왜 왜 이러죠? 그래요, 진짜. 아까 우리 문자도 잠깐 보내주셨는데 김진태 의원실에 또 후원금을 강요. 강요를 했는데 이 병원의 수 간호사가 직접 뭐 카톡이라든지 메시지를 보내서 10만 원씩 뭐 후원을 해라라고 김진태 의원을 후원해라. 강요를 했고 지난해에는 김진태 의원실에서 작성한 후원금 안내문을 병원 내부 메일로 이렇게 게시를 해서 보냈다고 해요. 일부 간호사에게. 그래서 아마 강원도 성관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경고 조치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경고만 해야 되나요? 저는 이게 어쨌든 강제동원인 거잖아요. 후원금 알선 행위죠, 사실은. 아니, 그렇죠. 그래서 기부금품모식 규제법에 위반되는 거 지난달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게 아까 강동 이제 이 저 한림 네. 성심병원 네. 얘기인데 200억 원 임금 체불. 네. 근데 뭐냐 하면 일찍 출근시켰다는 거예요. 1시간씩. 맞아요. 그럼 네. 이제 수당을 지급해야 줘야 되죠. 마땅한데 안 네, 줬다는 거고 병원 관계자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 병원은 출퇴근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야,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병원은 62억 원의 체불은 인정을 했고 이건 다 주었다. 근데 이제 200억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140억 정도 차이가 요거 있네요.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된 사안이에요. 국감에서. 그 노조 없나요? 그런데 노조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집단 성희롱 문제 또는 갑질 문제, 네. 직장 갑질 문제 같이 합쳐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강하게 내줘야 한다라고 보는데 네. 지난 12일 일요일에 보건복지부 입장이 뭐라고 나왔냐면 대한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그래서 이게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할 사안이냐. 그렇죠. 아니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이거 노동부가 네. 직권 또 타 조사해야 병원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가부도 나서야 일 된다고 덕후 김장겸 보고요. 사장 있는 MBC 노동부에서 부당노동 행위로 소환했고 조사했잖아요. 체포 네. 영장도 예, 발부했었죠. 체포영장 네. 발부했고.
이만큼 부당 노동 행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힘이 적극적으로 네. 개입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풀어. 뭐 그리고 협조 공문 보내고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이 너무나 다 잘 그렇죠. 아실 텐데 예. 이런 식으로 사실상 손 놓는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당국에서 제대로 이제 미진하니까 네. 실제 이제 시민단체가 새로 또 창설을 했어요. 예. 이게 직장갑질 119라는 이 단체가 만들어져서 어허. 이 안으로 지금 이 제보들이? 예, 성심병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그 갑질 직장 내 쏟아진다고 부당한 일들이 하는군요. 계속해서 지금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요. 대한간호사협회가 회원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설립기로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네. 근데 이게 복지부에서 저렇게 손을 안 대면 노동부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네. 네. 의심이 있다 해갖고 조사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보기엔 세 군데가 예. 관할 부처입니다. 우선 네. 보건복지부가 그렇지. 주무부처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도 고용노동부도 되고 같이 나서야 되죠. 또 하나 여성가족부도 여성가족부. 나서줘야 될 네. 문제예요. 김영주 장관님 모시고 있는 노동부 직원들이요. 알려주세요. 다시 듣게 해갖고. 노동부에서도 좀 손을 쓰라고. 제가 문자 보낼게요. 예. 왜냐면 이게 노동부도 관여해야 될 이게 일이에요. 그럼요. 이게 간호사의 심각한 전문성을 위배한 거고요. 네. 이거 한 달 준비시키느라고 새벽 근무, 밤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예. 환자에게 집중할 수 없었다면 그 전문성을 그렇죠. 해친 거고요. 네. 그 갑질이니까 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가 되고요. 그동안에 의료사고 안 난 게 이게 천만다행이네. 성희롱이면은 또 예. 이제 여성 문제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박정희 동상 논란. 요거, 예. 요거 조금 역사적으로 묘합니다. 내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에요. 11월 14일. 100년 된 날이에요. 그런데 원래 12월이 대선 예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원래였으면 이게 탄핵 쪽이 대선이 아니었으면 예. 그래서 많은 이 당시의 야당, 구야당 인사들이 선거 쉽지 않다. 하필이면은 이 박정희 이 탄생 100년. 이거 좀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는데 제가 조금 전 상암동에서 출발해서 거기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앞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빨간 베레모에 군복 입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복장은 바뀌지도 않고. 박정희 동상 기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동상은 만들어져 있어요. 네. 원래 예정이면 이게 광화문에 세워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왕 만들어진 동상을 박정희 기념도서관 상암동에라도 세우자.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기증식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서울시 관할인데 조례상 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행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심사가 열려서 타당하다라고 허락이 떨어져야 놓을 수 있는 건데 예. 어쨌든 11월 14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위가 벌어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군복 입은 어르신들이 내일 아니에요, 내일. 내일입니다. 제가 세 보니까 오늘 오전에 한 20여 분 정도 모여 네. 계시더라고요. 마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 그다음에 정의당, 그리고 마포 민주당 이렇게 그 지역 활동가들 있잖아요. 네. 정치인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3m 높이의 그 박정희 동상이 세워지는 것은 4.2m래요. 네, 4.2m인가요? 네. 3.3m인 줄 알았더니 지금 저희 너무 높은 세종대왕상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슷한 그렇게 길이에요. 높은 네. 동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 운동하고 세우지 못하도록 하겠다. 감시 운동 철저히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봉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왜 동상을 세워요, 근데. 북한도 아니고. 저 위쪽에서 하는 걸 왜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구미에 가면 더 큰 동상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앞에서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아니, 노무현 김일성 대통령 동상하고 이렇게 두 개 대비한 사진이 언제 올라왔는데 맞아요, 맞아요. 너무 무섭-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흉상 조만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네. 이거 설치하는 거 두고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고 설치를 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나 크게 반발들을 해서 결국은 설치 제대로 못하고 몇 년 동안 창고에 막 묵혀놓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때 크기도 네. 굉장히 조그마한 흉상이었는데도 그 자꾸만 이런 거, 소비에트 이런 거 갖고, 유니언이 예. 몰락한 다음에 1990년대 초반에 레닌 광장에서 제일 먼저 끌어내려진 게 끌어내렸잖아요. 레닌 동상을 끌어내렸잖아요. 시민들이. 독일도 그랬죠. 독일도 굿바이 그랬죠. 레닌이란 영화에 보면 네. 레닌 동상을 헬기가 철거하는 것부터 장면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동상이 많다는 걸 우리가 흔히 우상화 이렇게 부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 북한이에요? 아니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촌스럽죠. 예. 21세기답지 않아요. 예, 맞아요. 예. 너무 옛날 구식이에요.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민이에요. 똑똑하고. 근데 이게 그냥 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동상은 가시적으로 그 상징을 보여주고자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 그 안에 뭔가 정신, 사상 이런 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념관의 내용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 이 기념관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공과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소개하는 대목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아직도 이게 예, 지금 해결이 이건 안 역사관의 왜곡 계속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근현대사 전체를 뭐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는 그냥 나온 워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난한 역사 외교 국정 교과서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정말 잘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관찰해 볼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네. 다음 뉴스. 사드 문제가 또다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네. 조금 더 깊게 쑥. 네. 그 10시부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하고 얘기를 할 텐데요. 회담이 있죠. 예, 회담을 했을 텐데 지금 아마 끝났겠죠. 근데 어찌됐든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극단에 치달았는데 그랬었죠. 최근 보면 상당히 해빙 무드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들도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의 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고 특히 이제 화장품 뭐 이런 여행 이런 분야에서 확장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 주말에 원래 한 30분 정도 예정을 했었는데 네. 시진핑 주석하고 한 4, 50분 정도 예정 시간보다 좀 길게 회담을 했어요. 근데 통역을 끼고 한 회동이기 때문에 이게 단독 정상회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실무 정상회담이었고 그래서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뭐 내화 외빈이다 뭐 이런 각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12월에 있을 이제 그 문재인 방중을 또 대통령의 하죠. 방중을 통해서 시진핑 그 주석하고 3차 예, 3차 정상회담을 정상회담을 하고 사실 이것이 내년도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사전 포석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초청은 했죠. 그렇죠. 했죠. 근데 뭐 본인이 못 오면 고위급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꼭 오면 좋은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계기, 특히 이제 북한 선수단이 오거나 응원단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이미 선수단 파견의 의사가 있다고 북한이 한번 뉘앙스는 풍겼죠. 근데 또 이제 언제 바뀔지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북한의 이 올림픽위원회가 NOC인데 네. 장웅 부위원장 네. 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와서는 쌀쌀하게 네. 뭐 정치가 풀려야 스포츠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최근에는 알파인 쪽은 출전 자격이 없으니까 못 오는데 네. 노르딕은 올 수 있다. 자력으로 출전 자격권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뉘앙스가 좀 달라졌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찌됐든 이 에이펙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이 회의는 다자 외교 무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강조한 물론 이제 한중 관계 사드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강조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세안 시장을 열겠다. 중국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이렇게 의존도가 강했는데 이것 이외에 아세안 시장을 열어서 균형 외교를 다각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까지 확장해서 새로운 외교 무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동안 없었던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동남아의 한류 영풍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를테면은 균형 외교 기틀을 갖추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보수 정권 맨날 이제 북한 인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위급 관계자가 중국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서 탈북민의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 맨날 말로는 그랬지만 중국 눈치 봐가지고 한마디도 못했던 게 바로 탈북민 인권 관련된 건데. 북한에 중국에 있는 그렇죠. 탈북민. 예. 그렇죠.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우리로 오겠다. 그 사람들의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인도적 지원을 하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을 원한다고 하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통으로 얘기했네요.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한 번도 보수 정권에서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고 이것은 평가를 할 만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할 말을 하는 정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기영 기자님. 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 경제 훈풍이 불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경제 보면 효과를 막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의 뭐 지금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예. 이게 지난 10월 31일에 양국 죄송합니다. 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가 있었죠. 이제 확실히 이제 양국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만난 건데 이제 관계를 개선하겠다 가속화가 되는 시점에 이걸 다시 한번 공고히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침 또 시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지난 11일이 광군제였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의 하루에 알리바바 사이트 매출이 28조 막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최고. 매출액이면 1년 한국의 백화점 전체 매출액과 맞먹는 수치거든요.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광군제 열풍을 타고 한국 브랜드 역시 특수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굉장히 사드 때문에 많이 막혀 있었는데 지난번에 못 누릴 거라고 뭐 미미할 거라고 반경 기자가 잘못 분석해 줬구나. 아니요. 그래서 제가 사드가 좀 풀리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예. 그거 잊어버리신 것 예. 같아요. 근데 안 이제 들었어요. 이거. 듣고 싶은 거만 들어. 근데 이게 사실 순위는 약간 떨어졌어요. 네. 해외 수입 상품 판매 순위가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했는데 원래 우리가 2, 3위 정도 맞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을 한 선방했죠. 그런, 오등생이에요. 그래도 5등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품업계나 이런 쪽은 이미 좀 회복세에 들어갔고요. 거기 이제 진출해 있는 오리온이라든지 농심 같은 곳 보면 매출 같은 그 수치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한류 스타들의 CF가 중국에서 나오기 맞아요. 시작했어요. 전지현 씨 얼굴이 예. 대등장을 했죠. 시작을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왜 이제 내가 그걸 확실하게 안 나오지? 근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광군제가 뭔지 아세요? 광군제? 광군제가 이제 그 독신자들을 위한 알리바바에서 만든 행사죠. 어떻게 보면 이게 독신자. 최근에 생긴 거고 네, 얼마 안 전통적인 됐어요. 이 절기가 오. 아니라 광군제 그러니까 무슨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일이야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막대사탕 데이라고 하잖아요. 네. 막대 과자 데이. 1111. 근데 1111이 하나 홀로 외로운 혼자인 날, 분들을 위한. 독신자의 날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는 11월 11일을 그전에는 뭐라 그랬잖아요. 요즘 바뀌었어요. 모르시죠? 몰라요. 그래갖고 떡도 아주 똑같이 가래떡 데이. 가래떡 데이. 그거 전통 네네네. 떡을 먹자 가래떡 데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상업적인 날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때마다 막 뭐 사달라 그래요. 아니 원래 그렇게 행사도 학교 맨날 학원에다가 때려놓기만 하고 그게 교육이에요? 상술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엄마가 나와 다니니까 한번 아니 다녀야 근데 돼요. 그 가래떡이래. 가래떡. 가래떡 같은 거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갖고 네. 그거를 뭐하고 똑같이 만들었어 가래떡을 똑같이. 오, 진짜요? 그 인터넷에서 막 팔려요. 그냥 사 먹었어요. 떡을요? 예. 떡을 떡을 하면 인터넷에서 굳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굳어서 맛이 배달이 없을 되나요? 텐데. 동네 떡집에서 사야 되는데. 구워 또. 먹으면 되죠. 참 구워 먹으면. 이식하나 살림 안 하는 사람들. 떡은 이렇게 딱 요즘은 1인용씩 딱딱 이렇게 포장이 돼 있었고요. 일단 가져오면 냉동실에 바로 딱 넣어요. 그 하나씩 먹을 때마다 하나씩 해동시키면 한 2, 30분이 되거든. 똑같아요. 원래 지금 한 떡하고.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살림을 안 하니까 이게 모르는 거야. 아닌데. 그러니까 장 기자님이 매월 14일이 무슨 데이인데 12월 14일은 돈이 안 들어요. 아이들한테 뭐 안 사주셔도 돼요. 허그데이요, 허그데이. 12월 14일이요? 네네. 왜 허그대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하게 한번 예, 안아주는. 마지막 뉴스 누구? 반기용 기자님? 경제 아니 했잖아요 금방. 경제니까 정신들이 없어 도대체. 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저 이번에 준비한 뉴스는 이제 그 홈쇼핑 갑질 관련된 뉴스인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측근들이 한국 e스포츠 자금 뭐 1억 원 빼돌렸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 받고 있고 롯데 홈쇼핑이 롯데 홈쇼핑이네. 선상에 올랐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이제 뭐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가는 거고 잘잘못을 따지면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건의 근원을 이렇게 쫓아가 보면
왜냐하면 거기에는 홈쇼핑 회사들의 갑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박경 기자 얘기 말 잘한다. 네. 잘 나오는데. 그러게요. 네. 자꾸 타는데 아, 오늘. 그런가요? 네. 이제 계속 좀 하세요. 자꾸. 올려주세요. 예. 근데 출연료는 못 올려요. 아, 예. 네. 보면은 이 문제의 원인이 홈쇼핑의 갑질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지난 2014년 이미 검찰 수사 결과가 다 나온 사안입니다. 롯데 홈쇼핑 임직원들이 방송 출연과 이제 프라임 시간대 이제 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돈, 그림, 뒷돈. 승용차 이런 걸 챙깁니다. 오, 직원들이요? 예, 그 이미 다 이제 사건이 그건 다 종결이 뇌물인데?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혼한 아내 생활비 뭐 아니면 아, 아버지 예? 도박빚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받아냅니다. 세상에. 그게 롯데 홈쇼핑 임직원들이 행했던 비리였고요. 그래서 검찰이 당시 전 대표하고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을 구속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2014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2015년에 이제 홈쇼핑 방송을 할지 안 할지 이제 그 허가를 제어가. 내는 아, 인허가. 예. 아. 인허가 아니라 재승인. 재승인 예. 심사 기간입니다. 아. 이때가 이제 다가오는데 이거 누가 봐도 재승인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예.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승인이 된 거야, 떡하니. 롯데 홈쇼핑 그걸 해냈어요. 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보니까 롯데 홈쇼핑이 서류를 조작을 해서 재승인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전병헌 수석일 예, 것이다. 수석 측근부터 해서 지금 관련된 수사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롯데 홈쇼핑에서 로비 자금으로 후원금으로 냈던 로비 자금 아닙니다. 뭐 후원금으로 냈던 이 스포츠 협회에 냈던 그 자금 중에 일부를 예. 이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기인 지금 거죠. 현재, 사기 비리. 그렇죠. 아까 갑질이라고 한 건 갑질 아닌 거죠? 아, 갑질 갑질은 일단 저기다 거죠. 했고요. 네. 그럼 병원이고. 아니. 아니죠, 아니죠. 이것도 좀 갑질. 졸고 이것도 있었어요. 갑질이죠. 납품업체에 대한 납품업체에 갑질에 대한 대한 갑질이죠. 슈퍼 갑질을 하고 아, 슈퍼 갑질. 불법 네. 뇌물을 받았고 네. 그리고 이 로비하는 와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 기관의 한 여러 명이 사람들 그중에 한 명이 전병헌 전병헌 수석의 수석이다. 아직 측근일 것이다. 정리됐습니다. 갑질이 예, 어디 예. 있었지? 그랬더니 납품업체한테 야, 근데 갑질했네요. 이혼한 그렇죠. 부인의 생활비, 음. 아버지 빚 도박빚까지. 탕감, 도박빚. 이혼한 근데- 불비 생활비는요. 네. 그 법정에서 예. 그 이혼을 했기 때문에 네. 법에 명령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줘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죠. 그거를 그 납품업체로부터. 시간 남으시 뭐. 아니 자동차를 왜 뭐 받았으며 자동차를. 도박빚을 왜 그렇죠. 거기다 또 근데 지금은 제가 다 롯데 구속됐어요? 홈쇼핑 다 구속됐죠. 8명 구속됐고요. 지금 롯데 홈쇼핑 얘기만 드렸지만 예. 사실은 이 홈쇼핑 다른- 업계 전체가 맞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5년에 공정위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적발을 한 게 뭐냐면 6개 홈쇼핑 업체 전체가 납품업체에게 뭐 판촉비를 부당으로 아. 떠넘기고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과징금을 143억을 부과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도 고쳐지지를 않았어요. 올해 9월에도 방통위에서 또 그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됩니다. 납품업체들이 영세한 데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큰 데들도 다 있지만 중소기업들이죠. 제가 네. 그거 해봤잖아요. 아. 안 해본 게 없잖아요, 제가. 근데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수수료도요 30-40%씩 뛰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다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그 덤탱이 쓴 게 다 소비자들의 호갱이야, 호갱. 아, 그렇지. 예? 싼 물건을 비싸게 파는 거예요.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진을 30% 많이 줘야 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마진이 보통 수수료가 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30-40%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납품하시는 업체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방송에 나왔으면 하니까. 예, 그래야지 이제 풀리니. 근데 그렇죠. 미안하지만 끝났어요. 속보 나왔네. 예, 속보. 유승민 의원이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냥 집에를 들어가세요. 가기 싫어요.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보수의 품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종 프로더스. 정도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속보네요. 두 분은 관심을 안 갖겠죠. 바른정당 신임 당대표 유승민 의원 선출 6개월 만에 당 전면에 나섰습니다. 최고위원회는 하태경, 정운천, 박인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로 이 바른정당 당대표 정치권에 무슨 영향 없을까요? 뭐 초라한 승리죠. 별로 뉴스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툭 튀어나왔네요. 추가 한승. 이거는 다 예상했던 결과여가지고요. 예. 그리고 또 최고위원 두 분 그 낙선하신 분들은 또 원외고. 예. 그래서 거의 최고위원들까지 누가 될 건가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는 하태경 의원이 생각보다도 많이 득표를 했어요. 23% 가까이 득표를 했으니까. 하태경 의원 요즘 하태경. 요새 하태경 몇 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야당에서는. 그리고 포인트도 잘 잡아요, 얘기할 때 보면.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쇄신파라는 게 야당에 항상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예. 하태경 혼자서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MB 출국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짐짓 여유 있게 보이려고 애쓰던데 상당히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화면 다 보셨어요? 예. 지금 옥죄 오고 있죠. MB를 향해서. 예. 김태호 전략기획비서관도 곧 소환하겠다 그러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그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버사를 증원하고 뭐 우리 사람을 뭐 대대령 뽑아라 하는 얘기가 사실 그렇게 통치자로서 뭐 그렇게 그 범법이라든가 위법이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기 김관진 장관 영장의 그 내용을 MB 관련 내용을 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약해요. 이거 가지고 MB를 어떻게 하기에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도. 저는 조금 그 이명박 대통령 대응이 좀 적절치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요. 조금 더 절제된 표현을 쓰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예. 지금 사실 검찰 수사도 상당히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예를 들면 김관진 그 장관 예. 진술을 사전에 흘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도 좀 이제 여론을 우호적으로 가져가려고 좀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뭐 그 전날 이제 참모들하고 5시간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 8시부터. 그래요? MB는 뭐 퇴임 하나 뭐 현직에 있거나 아침 8시에 회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 같았으면 참모들이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정치보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제 정부 때 있었던 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하면서 하지만 나는 대통령 재임 중에 불법적인 지시나 행위를 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적폐청산 필요하지만 신속하고 핵심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그 과도하게 진행돼서는 안 되고 또 역대 정부에 대한 공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좀 간결하게 나갔어야지 맞는데 보니까 옆에서 이동관 수석은 더 한 수 더 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조금 흥분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뭐 제가 보기에는 대응들이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이런 데서도 이제 뭐 굉장히 안 좋게 지금 이제 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 쑤셔 벌집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나요? 그러니까 MB로서는 할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예. 표현 방식이 굉장히 적절치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굉장히 화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냉정하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뭐 회고록 낸 것도 그렇고 좀 참모들 뭐 MB 본인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참모들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근데 사실 지금 MB가 아무 힘도 없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MB가 이제 힘이라고는 여론의 지지인데 사실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호의적이지 않아요. 않죠. 그러니까 MB에 대해서는 뭔가 사람들이 그냥 뭐 좀 혼 좀 한번 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 주변에서도. 예. 뭔지 모르지만은. 주로 주변에 계신 예. 분들이 보수적 성향의 분들이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얄밉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MB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대응을 치밀하고 절제 있게 절제 해야 있게 되는데 절제 있게가 꽂히네요. 당연히 이제 그 메시지 자체는 소위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각을 막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통합하려고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련자들한테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낸 거잖아요. 예. 그와 동시에 지금 이제 우리 정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도 그것을 조금 그 우호적으로 돌릴 수 있는 또는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고민들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MB는 사실 댓글 이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좀 이거 가지고 MB를 어떻게 하기는 좀 약하고요. 사실 MB 정권 때 가장 문제였던 것은 민간인과 정치 사찰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검찰 사찰 당하셨잖아요. 예, 제가 당해서 꼭 얘기가 아니라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건데 그 당시 검찰이 수사를 너무 부실하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청와대 행정관 조사는 그냥 뭐 호텔에서 하고 또 그 총리 윤리지원관실에 있는 그 컴퓨터는 다 파괴 훼손해 버렸잖아요. 검찰에서 그런 시간을 다 주고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그 당시 이상한 노동비서관이 그걸 이제 예. 청와대에서 총괄했는데 노동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뭐 횡포를 부려도 MB가 뭐 경고 주고 끝내고 그럴 정도로 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차라리 그런 과거의 부실한 검찰 수사를 제대로 지금 와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뭐 댓글 이런 거는 너무 좀 작은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 MB를 처벌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찰 문제는 MB가 지시했다라는 진술이나 문헌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 댓글 문제는 김관진 장관이 진술이 존재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제 지시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로 가면 이게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가 라는 문제로 나오고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김관진 장관이나 뭐 원세훈 전 원장의 진술이 있다거나 예. 또는 뭐 서류적인 근거가 남아 있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사찰보다는 규명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 검찰이 여기다 매달리는 거겠죠. 예. 매달리는 건데 저는 조금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김관진 장관이 11월 7일 날 소환돼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진술을 그러죠? 했다라고 검찰이 확보를 그렇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김관진 장관 그 구속영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MB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미리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늘 그렇게 피의 사실을 사전에 얘기하죠 검찰이. 그게 뭐 이상해요? 근데 저는 그 검찰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240명의 검사 중에서 한 40%가 지금 이제 이 20건의 적폐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범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맞죠. 근데 맞는데 문제는 이미 이제 그 변창훈 검사장 자살 사건 과정에서 이 수사 과정에서 소위 적법한 수사 그리고 이제 피의자의 인권이 지켜지는 수사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한 것이 굉장히 적폐거든요. 근데 적폐적인 행위를 하면서 적폐청산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군사이버사령부 요원 증원하라는 지시나 우리 사람 철저히 뽑아야 한다. 이게 VIP 강조사항이라고 지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이제 느낌은 오는데 예. 딱 떨어진
진술은 그렇죠. 아니라는 딱 거예요. 그렇지 진술은 댓글을 뭐 해라, 야당을 어떻게 해라인지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고 그래서 영장에서 빠진 것 같고. 다음 수사 대상에서 어떻게 보세요? 김태효 대외 전략기획관 청와대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의 MB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2012년 3월 10일 날 소위 이제 국방부에서 작성했다는 이제 사이버 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 문건. 예. 거기에 이제 두 가지의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거고 그 지시사항이 이제 증언하라는 것과 우리 편 잘 가려서 뽑으라는 것. 근데 그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김태호 대외전략 기획관이죠. 이전에는 예. 대외전략 비서관이었다가 이제 2012년 말년에 이제 승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김태호 전 기획관을 뭐 15일경에 이제 소환을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5일경이요. 저는 결국은 이제 그 문건 자체로만을 가지고 MB가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김관진 장관이나 김태호 기획관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이제 결과가 좌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여담입니다만 김관진 장관 구속을 보면서 저는 조금 사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전북 임실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DJ 정권 때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DJ 정권 때 이제 육군 전략기획처 처장을 했고 노무현 정권 때 합참의장을 했고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그 이전에 이 작전본부 합참의 작전본부 본부장을 했어요. 중장 때. 예.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합참의장을 했어요. 이 양반이. 그러고 난 다음에 MB 정부 때는 이상희 장관이 된 다음에 누가 됐냐면 그 다음 기수를 넘어서 가지고 이 예. 김관진 장관이 아니라 김태영 장관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육사 기수로도 한 달 후배고 합참도 그 다음에 합참의장 했던 분이에요. 28기죠 거기가 김태형이. 예. 예. 그 지금 이제 이 김관진 장관은 27기죠. 27기요. 남재준 25기. 아니 김관진 장관이 28기. 아 그래요? 예. 28기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김관진 장관은 공직에서 이제 끝났구나. 예. 라고 하는 상황이었을 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영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응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장관이 된 경우예요. 이제 강골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관이 됐는데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사람 못 찾다가 결국은 한 거거든요. 예. 아니 다른 사람 했다가 그 사람이 이제 검증에서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대기하고 사람이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된 게 아니고 정인우 씨하고 되게 친해요. 기억난다. 맞아. 예. 정유라가 이렇게 증언했죠. 예. 우리 아빠가 형 아우하는 사람은 관진이 아저씨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박근혜 장관이. 정부에서 장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예. 정윤회하고 관계 때문에 이제 장관이 되고 안보실장까지 했으니까 관원은 타고난 사람이죠. 근데 안보실장도 사실은 세월호 사건 나고 예. 그 김장수 그 당시 실장이 어벙하게 대응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경질되고 그런 다음에 안보실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무슨 뭐 김관진 장관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분 스타일로 봐서는 이분이 이제 예전에 연평도 포격이 있은 다음에 이제 장관 되자마자 지시사항이 뭐냐면 앞으로 북한의 공격이 있으면 상보에다 물어보지 말고 개멸적 타격으로 바로 가야라 예. 해가지고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대응 후 보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김관진 장관 입에서 그 검찰이 원하는 답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김태호 기획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그게 궁금하네요. 김태호 잘 아세요? 김태호 이 사람은 이제 북한 분계를 통한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소위 극우적인 네오컨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성균관대 교수하다가 이제 캠프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청와대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냄비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인가는 좀 저도 좀 별로 자신이 없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좀 정정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지금 2004년도부터 MB의 외교안보 교사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2005년도에 부시장으로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전에 한번
정돈 선배가 얘기했지만 그때 캠프라고 별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 2004년도에는 이분이 외교안보연구원, 지금 얘기하면 국립외교원 있잖아요. 외국영어 산하에 거기 교수로 있었어요. MB하고는 관여가 없었네. 아니 만약에 그 당시에 만약에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로 있으면서 그 과외교사를 했으면은 공무원법 위반이죠. 그 외교안보연구원이 외통부의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연이 언제 닿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 캠프가 만들어지고 안국 포럼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좀 한 거 아닌가 싶은데. 두 분들이 그렇게 잘 모르시면. 아니 그때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청와대에서 이 사람이 되게 뭐 이렇게 처신을 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도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자, 마지막 질문.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돌아올까요? 아 물론 돌아오죠. 또 그 무슨 거기서 있겠어요. 근데 검찰 소환될까요? 예? 지금 이 정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적폐 청산의 최종 이제 피날레는 이명박 그 포털라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속은? 지금 딱 떨어지는 게 없어서 저는 구속까지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집어서 뭘 구속시키기에는 간단하게 예측.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치밀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하시고. 네, 그럴까요? 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비 오는데 조심들 하시고요. 날씨 추워졌습니다. 키스의 I was made for loving you.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그러더니 저녁 때는 7만 7천, 오늘 아침 8만을 돌파했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곧 10만 가고요.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는데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칼리파 바레인 문화부 장관이 얼마 전에 초청장을 보내면서 본인이 얼마 전이라는 코멘트 되게 중요합니다. 시점이 얼마 전 신화는 없다 해외판을 읽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우 특별한 지도자이며 풍부한 경험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영문 자서전이 상업적으로 출간된 게 2011년 11월 1일입니다.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년 대통령 전에 재직 나온 시절이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영문판이 상업적으로 출간되기 전에 몇 개의 언어로 출간이 됐었는데 이것은 책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번역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시점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2011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거를 최근에 읽고 갑자기 영감을 받아가지고 초대를 했다? 일단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세간에 특히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도는 변호인단 꾸려서 대책회의하러 떠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 추정에 관측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그거 제가 생각이. 추정했는데. 아 그러세요? 예. 의원님하고 통한 적이 없는데요. 예. 아니, 대책회의를 하는 거다. 누가 어느 분이 기자가 물어봤나? 그래서 이거 네. 대책회의를 하러 간 거다. 여기서 뭐 하게 되면 눈치 보이니까 네. 아마 변호인단은 다른 경로로 갔을 것이다. 제가. 네. 어. 그래서 실제로 사자방.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해외 자원외교, 그다음에 방산비리. 이제 방산비리 세 가지가 문제였는데 이 자원외교의 거점 지역이 바로 아랍이잖아요. 그렇죠. 네, UAE에 중동이었죠. 원전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중동에 간 이유가 아니냐. 네. 이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출국하면서 한 측근이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진짜 할 말은 덜 했다. 그리고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은 북한에 대한 신호이자
해방 후 근현대사를 뒤집으려는 시도. 이렇게 얘기를 너무 나가신 것 해요. 같아요. 너무 색깔로 나가요. 한다고? 그러면 기자가 물어요.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셨어. 너무 얘기가 스토리가 너무 전개가 드라마가 확확 가는 거예요. 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으므로 그 다음은 내 차례니까 더 밀릴 요 수 전에 없다. 더 밀릴 수 없고 요때 메시지를 발표하고 바레인으로 가는 거죠. 왜 간 거냐? 2박 4일 이후에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걸 좀 따져봤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북한에 대한 신호라는 얘기가 정말 또다시 이 종북. 그죠? 종북머리 네, 하자. 종북머리 해보자. 색깔론으로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건데 이게 안 통한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이 참 그렇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0% 다시 넘었고요. 네. 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15%. 정상회담 하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예견했지만 임관빈 정책실장, 네. 그다음에 김관진, 그다음에 네. 김태효, 네, 그렇죠. 김태효 청와대 그 전략기획관, 그렇습니다. 그 북경 가갖고 네. 북한 애들한테 돈 줬다가 아주 창피해.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망신을 그런 일이 당했죠. 있었죠. 망신을 당한 네. 누가 갔었죠? 임태희 의원. 임태희 임태희 의원. 대통령 예. 실장. 그래서 당시에. 요 전략기획관 네. 이분이 그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네. 그리고 군, NLL 이런 거 다 그렇죠. 기획했다는 사람 예.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에서 김태효 소환했죠. 이제 할 거예요. 조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뭐 정치보복이네 뭐네 온갖 주장을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이미 이제 수순에 들어간 건데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고국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심리전단장인 이태하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즐거운 화끈하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병도요. 정봉주의 정치쇼라고 한다면 한 방에 훅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합니다. 브라질 총격전, 댄스 파티에서 또 총격전이 일어났죠. 최소 현재까지 7명이 사망했다고.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MB, 공항 출국하면서 적폐청산 정치 보복 의심된다라고 발언한 거예요. 자, 2017년 수능 날짜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시험지 배부하고요. 그리고 정현, 한국 선수로 14년 10개월 만에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정상에 올랐다. 짝짝짝. 그런데 이 정현 선수가 약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약시라서 더 화제입니다. 2003년 이영택 선수 이후 두 번째. 축하드립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뉴스 브리핑. 월요일 오전 10시는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자, 신문 안 보신 분들, TV 뉴스 안 보신 분들, 봐도 건성으로 보신 분들,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뉴스를 해결하세요.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웰컴 투 정치쇼.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쇼를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영어요? 쇼. 그렇죠. 그냥 쇼죠. 쇼 하면 돼요. 네. 예. 영어로 political show 하면은 정말 미국 애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요? 그냥 예. 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Show about news. 네, 영어 시간이었나요? 예. political show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정치적인 쇼. 그렇게 정치색을 되나요? 띄게 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영어는 진짜 너무 정치에 어려워요. 관한 쇼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예, 정상훈 미디어 오늘 기자 첫 번째 뉴스. 네, 이란과 이라크 접경지대에서 규모 7.2의 강한 지진이 발생을 해서 네,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외곽인가 보죠? 예, 여기가 이라크랑 이란의 접경 지역인데, 예. 그 이란의 북서부 케르만샤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이라크 북동부에는 술라이마니아라는 주가 있는데, 예. 이 주에서, 이 접경지대에서 지진이 난 거죠. 그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후 9시 18분경이었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그 진앙지는 해당 지역의 남남서쪽으로 32km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그 진앙지에서 한 600km 이상 떨어진 이란 테헤란이나 아니면 이라크 바그다드, 그 이란 북부 지역 대부분 심지어 터키에서까지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네, 강한 지진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느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예. 어쨌건 3시간 뒤에는 뭐 이란 케르만시아 주에서 그 규모 4.5의 여진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란 그 국영 매체인 IRNA에 따르면 네, 이 강진의 여파로 최소 61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 이렇게 예. 보도가 됐는데 이게 언론마다 지금 사망자 틀리죠. 수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좀 정확한 집계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란과 이라크 정부 그리고 인접한 터키 정부에서 뭐 구조하고 의료 지원을 바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뭐 이라크 북부 지역은 그 쿠르드족 자치구역인데 뭐 예. 그쪽에 피해가 많아가지고 네 안타까움을 좀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그 시골이면 또 가는 이 구호 물자나 이런 게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죠. 네 하지만 뭐 헬기를 뭐 동원을 했다고도 예. 하고 뭐 지금 터키에서는 뭐 피난민도 지금 한 수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예. 지금 뭐 야전 침대라든지 아니면 뭐 텐트, 뭐 침낭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네,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네, 한중 정상회담이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다뤘는데요. 예. 그 양국 입장 차이는 사실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네, 시진핑 주석은 여전히 한국의 사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결정을 촉구를 했고,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다만 쓰리노 지갑도 그렇죠. 돈 살살 뺐어요. 이렇게 살살. 아, 그렇죠. 예. 네. 열심히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만 화나는 일인데 이 보고서 내용이 더욱 한심한데요. 그래요? 네. 이 대응 방안 시나리오가 3가지로 나눠져서요. 예. 1단계에는 국정원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방안. 일부 이게 검찰에 들어가면 네. 검찰에 소환하면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1도, 2부 3빼기거든요. 네. 1도 무조건 도망가라. 처음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예. 네. 2부 부인하라. 네. 세 번째 도초에 있는 백을 다 써라. 백을 다 써라. 예, 1도, 2부, 3백.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를 먼저 쓴 거예요. 그렇죠. 부인하라. 예. 뭐 국정원 자체가 백이니까 뭐 3번은 모르겠는데 예. 어쨌거나 첫 번째는 부인하는 방안 아하. 그리고 이게 안 먹힐 경우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그 국정원의 주 임무는 망국적 포퓰리즘으로부터 국민인식을 바로 세우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 방어 심리전을 하다가 뭐 이런 논란이 생겼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하자는 무슨 거죠.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국정원이 해야 되는 일을 하다가 뭐 하다가 이런 했다. 문제가 생긴 예. 거다. 하여튼 그 정도로 예, 네, 세 별거 번째는? 아닌 방안으로 치부하는 건데 예.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 전 정권의 일이지만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사과하는 방안. 뭐 기가 막힌 거가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별거 없는 거죠. 처음에 부인하다가 예. 두 번째는 뭐 말을 돌리다가 아니 말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다가 네, 세 번째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대충 사과하고 얼버무리자 뭐 예.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를 네, 대응 방안이라고 초등학교 세워놓은 거면은 2학년들도 안다 이 사람들아. 그렇죠. 이게 국정원이라는 게 정보기관 아닙니까? 예. 국가정보기관인데 대응 방안을 이렇게 또 너무 좀 유치하게 좀 세워놨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일본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부인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때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을 했고 이거를 검찰에 수사를 하다가 국정원이 부인하니까 검찰에서 국정원이 아니라고 하네라고 하면서 네 각하 처분을 내렸던. 그래서 뭐 이번까지 가지도 못했고요. 그냥 일본에서 네, 국정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지난 정권 때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청산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국정원이 아니라 그래. 근데 카카. 네. 그 얘기할 때 꽤 귀여웠어요. 누가요? 제가요? 예. 다시 한번 해봐요. 이거 어떻게? 네. 국정원이 아니라고 하네. 카카. 뭐 그런 거죠, 뭐. 네. 부끄러워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좀 슬픈 소식인데요. 예.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기정 할머니께서 예. 11일 별세하셨습니다. 뭐 일본의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예. 그 올해 돌아가신 분만 7분이죠. 예. 네, 이기정 할머님의 별세로 뭐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9분 가운데 생존자는 지금 33분으로 줄었습니다. 예. 239명 중에 33명, 206명이 벌써 돌아가셨네요. 네, 많이 돌아가셨죠. 예. 할머님은 1925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셔가지고요. 네. 그 1943년 그 일본 군인의 옷을 세탁하는 일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아유. 네, 싱가포르와 미얀마의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가셨고 가족들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 해방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셨고요. 그 서울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네. 내려가셔서 할머님의 아버님께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로 좀 뇌졸중을 앓고 계셔가지고 네. 좀 정부에서 이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파악을 하고 뭐 지원을 해주는 사실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2005년 좀 뒤늦게서야 가족들의 신고로 할머님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이 되셨고요. 예. 네. 아,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향년 92세로 예. 고단한 삶을 마감하셨고요. 그 빈소는 당진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이 예.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발인이죠. 예. 발인이고 그 당진 시민장 형태의 연결식을 9시 30분에 치를 예정이었는데 아마 예. 치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안의 위안부 피해자 묘역에 이제 안장이 될 계획입니다. 아유, 이걸 국가 정책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여성의 일생 삶으로 보게 되면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이런 일 미어지죠. 하고도 참, 그러니까 이걸 위안부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성노예라 그래요. 전쟁. 그렇죠. 전쟁 성노예. 네. 아,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예.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예.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그랬죠. 대통령이 이제 예. 안 왔는데 일본 정부에서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항의 예. 같은 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런 잘못된 합의가 아직까지도 뭐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좀 예. 상처가 뭐 다듬어지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빨리 선언해야 돼요. 그때 2015년 네. 합의 무효다. 네. 합의 무효다. 그리고 합의도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합의도 아니죠. 입장 발표한 거예요. 각자 입장 발표한 거 퉁 엎든 거예요. 합의문도 없는데요. 예, 그러면 네. 퉁 치는 거야. 퉁 없어.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 네,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정책, 정부 뭐 이런 게 복잡한 것 같잖아요. 네. 제가 또 한때 국회의원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냥 퉁 치면 맞아요. 되는 그렇죠. 거예요. 가볍게 네. 퉁. 예. 그래야 됩니다. 예. 정상 기자님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최반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최반장, 최근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님. 자, 방기용 한경TV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모두 다 안녕하시죠? 그럼요. 아, 반가워요. 반가. 네. 만담하는 거 같죠? 반가. 예, 반가. 들썩. 기분이 좋아서. 왜 기분이 좋은지 모르죠? 네, 그럼 혼자만 반팔 입으셨어요. 아니, 월요일 날 이 새로운 또 인생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아, 그렇죠. 이게 외국 나갔다 오면요. 내가 맨날 그러는데 외국 나가면 한 인생이 거기서 끝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환생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공간 이동. 예. 그때 말씀하셨던 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 도깨비 드라마 그때. 생각난다. 문을 열면 다른 나라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래서 해외 나갈 때도 근데 한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한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의원님 저기 좀 읽어주세요 댓글. 몸 좋다고 올라왔나요? 보이는 뽀빠이요, 뽀빠이. 뽀빠이. 자, 김은영님, 우왕, 봉도사님, 훌륭한 팔뚝 멋지다. 난 팔뚝에 훌륭한 팔뚝이라고 참았어요. 저는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훌륭한 팔뚝. 국회의원. 훌륭한 팔뚝.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샴페인 한잔하면서 밤에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MB 참 사람을 슬프게 만들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과 띄워놓고 아무리 자기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1년 동안 감옥에 넣는 MB 참 너는 사람을 슬프게 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명대사죠. 네. 그래서 우리 위안부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위안부 할머니도 한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슬퍼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 예, 슬픔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여전히 일본이 사과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독도새우 그다음에 이용수 할머니 오셨다고 초대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발끈해가지고 관방장관이 기자 브리핑을 항의를 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과거사에 대해서는 정말 10원어치도 반성도 안 하면서 그 행사에 대통령 행사에 초대하고 독도새우가 뭐 이렇게 다 똑같은 새우인데 거기에 이렇게 발끈을 하고 그래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바로 반박을 했죠. 그래도 잘 잘라낸 것 같아요. 뭐 네. 왜 우리 일에 그렇게 간섭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바로 입장을 그렇죠. 냈으니까 네. 저는 잘했다고. 아니 그럴 때 생각해요. 이제 멋지게 이런 논평 한번 해봐야 돼. 청와대 대변인 딱 와갖고 일본 너나 잘해 이렇게 딱 네. 너나 잘해 딱 한번. 그러면은 외교 분쟁 생겨서 안 되고요. 점잖게 얘기를 너나 잘해 이러면은 결례죠. Watch yourself.
아, 영어로? 영어는 감정이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영어 그러네요. 우리는 확 너나 다르네요. 잘해 하고 Watch yourself 하면 너 조심해. 자, 장윤선 기자님. 네. 이명박 출국 재밌는 기사? 출국하면 안 된다. 출국 금지 국민청원이 8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확인해 보니까 4시 30분 기준으로 22,700명이었는데요. 6시 41분, 그러니까 2시간 만에 32,412명. 정책을 지난번에 강경화 장관이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하고 뭐 중국이 받아들이는 것 같더니 또 문제가 됐나요? 뭐 문제가 됐다 그러면 볼 수는 없고 근데 이 얘기를 오랫동안 하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배치된 사드가 포대가 있잖아요. 예. 이 포대에 대해서 뭐 시진핑 국가주석은 뭐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빼라는 얘기? 네,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게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건 그런 입장은 뭐 기존과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다면은 어허.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예. 일단 한중 교류 협력은 정상 궤도로 올리겠다라는 의견을 예. 네,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아, 한중 교류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오르겠다. 네. 올리겠다. 아예 뭐 불씨가 꺼졌다, 사드 문제 불씨가 꺼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이전의 관계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예, 거죠. 관광객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뭐 보도에 따르면은 뭐 유커라고 하죠. 이제 중국 예. 관광객들이 다시 예. 명동에 뭐 붐볐다고 하는데 예. 뭐 이와 함께 뭐 한중 간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도 입장을 좀 모았고요. 아하. 네, 어쨌든 뭐 관광이나 교류 협력도 더 강화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의미 있는 그 회담이 됐네요. 네, 의미가 있는 회담이 됐죠. 어쨌든 예. 사드 문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국이 뭐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취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어쨌건 그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린 셈이 돼서 네, 좀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점차 풀려가고 있는 추세다. 네, 뭐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거는 예. 뭐 다음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하기로 네, 이게 약속을 했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시진핑 주석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초청을 했대요. 근데 어허.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두 정상이 그 입장 차이가 있으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평창 이런 데 와갖고 동계올림픽 때 둘이 쇼트랙 시합을 하는 거예요. 아, 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요. 예, 그래갖고 이긴 사람 말 따르기. 네, 그냥 어차피 선수들이 대결을 하는데 뭐, 네. 아니요, 선수들이 대결하면 뻔한 거잖아요. 동쪽에 해 뜨는 거고. 아, 그렇죠. 정상들이 뭐 하게 쇼트트랙은 되면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거든요. 아, 정말 이슈가 되긴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딱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붙자. 네. 그런데 나는 뒤로 가겠다. 당신 앞으로 달려라. 그 기싸움을 팍 그러면 시진핑이 죄송합니다. 졌습니다. 네. 아마 이뤄질 수 없는 얘기들이 의미 없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길을 팍 기선제압 팍. 네. 그렇군요. 예.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명님, 여기 원주 너무 추운데 봉도사님 반팔. 아웅, 더 추워요. 반팔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니까. 아, 이게 원래 이게 옷이 아시죠? 긴 팔인데요. 네. 밤새 자고 나니까 제 팔이 길어진 거예요. 아, 네. 팔에 근육이 좀 많이 붙으셔서 올라온 네. 거 아닙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죠. 원래 팔에 근육이 많은 게 많은가? 네. 자, 양영식님, 정상근 기자님 목소리 너무 부드러우세요. 성시경 톤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로 보세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비추합니다. 네. 예. 추천하지 않아요. 비추예요? 네. 비루한 게 아니라 비추래. 네. 다음 뉴스 자, 갈까요? 국정원의 박원순 문건 유출 대응 방안 문건 공개? 네. 이게 뭐예요? 이 박원순 문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이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서 예. 심리 전단에 배포를 했고 음흠. 이 심리 전단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박 시장을 비방하는 활동을 펴온 네, 이른바 이제 박원순 제안 문건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한겨레에 따르면은 지난 2013년 5월에 한겨레가 이 문서를 처음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4일 전에 국정원의 국위전략실이라는 곳에서 해당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출이 돼서 이 문건을 외부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자? 네,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는 시나리오를 짰다는 겁니다. 진짜 이러려고 너무하지 않아요, 진짜 이게? 네, 진짜 쓸데없는 문건을 만들고 그 예. 뒤로도 쓸데없는 일을 계속 세금으로 한 거죠. 세금으로. 네. 정상근 기자와 제가 낸 돈으로. 아, 그렇죠. 예, 세금 우리 열심히 돈이 우리 꼬박꼬박 돈. 내는데. 세금이라 그러면 추상적이었고 감이 안 와요. 네. 내 돈으로 이래야 돼, 내 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예. 그 돈으로 이제 PC방 가서 댓글 달고 있었던 주머니에 돈 네.